안녕하세요. 한국환경연구원 원장 이창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환경연구원 녹색전환연구실 염정윤입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환경도 보존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사람을 바꾸는 환경교육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 이렇게 모였습니다. 통상 교육이라고 하면은 한 자리에 모여서 수업을 듣거나 어떤 활동을 하는 걸 떠올리는데 사실 성인들이 이렇게 집합식의 교육을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마침 박사님께서 성인들을 위한 환경교육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신다고 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먼저 녹색 소비라고 하면은 어렴풋이 떠오르는 이미지는 있지만은 정확한 의미는 좀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녹색 소비가 뭔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소비를 하면서 환경을 생각하는 걸 의미합니다. 환경에 해가 덜 가는 제품을 구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원을 아끼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행동들을 모두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가장 흔히 떠올릴 수 있는 예가 일회용 컵 대신에 텀블러를 사용을 한다든지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녹색 소비의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소비라고 하면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바로 그 시점만을 생각을 하는데요. 녹색 소비의 관점에서는 제품을 구매를 해서 사용하고 폐기하는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다 친환경적인 행동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거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품을 사용을 해서 최대한 오래 사용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나한테 필요가 없어진 제품을 그냥 버리질 않고 기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재판매를 해서 제품 자체의 수명을 좀 늘려주는 그런 행동들도 다 녹색 소비에 포함이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이제 경제 활동, 소비 자체가 자원을 소비하는 일인데 소비를 하면서 자원은 아껴야 한다는 어떤 모순적인 목적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요. 물론 물건을 사지 않고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는 게 가장 완벽한 녹색 소비겠죠. 하지만 그게 굉장히 비현실적이라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오히려 뭔가 녹색 소비가 굉장히 완벽해야 되고 그래서 더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반 사람들이 좀 거리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한테 완벽한 친환경을 강요를 한다기보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자신의 어떤 기본적인 욕구는 충족시키면서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이라도 친환경적인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이제 녹색 소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할 수 있는 범위를 조금씩 늘려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녹색 소비를 위한 어떤 인식 전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환경 분야에 비해서 녹색 소비 분야에서는 좀 사람들의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지금도 사명감을 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만 좀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고 하나의 실천이라도 더 하기 위해서 어떤 사회 분위기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인식 이야기를 하시니까 사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우리 이제 교육인데요. 아무래도 교육을 통한 접근이 중요하겠죠. 우리나라 환경교육은 근데 조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 환경교육은 5년 단위로 수립되는 환경교육 종합계획이 어떤 큰 그림을 제시하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크게 환경교육은 학교 환경교육과 사회 환경교육으로 이루어지고요. 학교 환경교육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교육과정에서 진행되는 그리고 학교 내에서 진행되는 환경교육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사회 환경교육은 학교 환경교육 외의 환경교육들을 의미합니다.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어떤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면서 과거에 비해서 환경교육이 확실히 많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환경교육도시를 지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환경교육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환경교육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반들도 굉장히 예전에 비해 성장을 했고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올해부터 환경교육이 의무화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까지의 환경교육은 학교 환경교육 아니면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교육 중심으로 좀 진행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환경이라는 게 이제 어릴 때부터 좀 체화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환경 교육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만들고 어떤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한 환경 교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녹색 소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당장 어떤 실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환경 정책에 있어서도 환경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주체가 되는 성인을 위한 교육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성인 세대는 사실
학교를 다니면서 환경교육을 거의 받아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어떤 설문조사 같은 걸 해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환경교육 경험이 충분하다는 응답이 좀 감소를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금 당장 친환경적인 실천을 하고 그리고 환경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성인 세대들이 오히려 환경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인 환경교육은 무엇이고 어떤 점들이 청소년 환경교육 또는 학교 환경교육과 이제 다른 점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다르면서 어렵다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성인 환경교육은 아무래도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환경교육을 우리가 강제를 할 수는 없죠.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환경교육을.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고 해도 어지간히 환경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걸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일부러 와서 환경교육에 참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환경교육이 우리가 의도한 건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의 굉장히 환경에 관심이 많고 적극적으로 실천하시는 분들이 주요 대상이 돼서 환경교육이 진행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 숲해설가라든지 아니면 환경교육사 같은 좀 준 전문가를 양성해내는 그런 교육에 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잘하기 위한 교육 중심이 되고 있는 거죠. 물론 이런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죠. 잘하는 사람들이 더 자신들의 실천을 강화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교육의 어떤 틈새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환경에 좀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교육도 분명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환경에 별로 이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참여할 마음을 갖도록 해주는 게 결국 우리가 정말 필요한 환경교육일 것 같은데 방안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환경교육이라는 이제 이름을 하고 있지만 약간 그런 교육의 틀을 깬 그런 교육 유형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환경과 문화 예술을 좀 접목을 해서 환경 콘서트라든지 환경 공연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뭐 전시나 영화, 다큐멘터리, 웹툰 아니면 환경을 주제로 한 유튜브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딱딱하고 전형적인 환경교육의 틀을 벗어나서 이런 활동들이 많이 진행이 되면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서 환경교육에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이런 이제 교육 형태를 무형식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말 그대로 형식이 없는 교육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접근 방법을 우리가 구상하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전부가 어떻게 보면은 환경교육의 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이런 무형식 교육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굉장히 인상 깊게 보았던 환경 다큐멘터리 또는 환경 영화도 좀 생각이 나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걸로 충분할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환경에 원래 관심 없는 사람들이 이런 주제의 영화를 다큐멘터리를 찾아볼까?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관심을 갖게 해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접근 방법이 그러니까 기존의 형식적인 환경 교육에 비해서는 확실히 여러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기는 하지만 환경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콘텐츠를 일부러 찾아보진 않는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현재 이제 이런 환경 인식 조사 같은 걸 해보면은 환경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한 30% 정도에 달합니다. 물론 이제 모두가 다 환경에 관심을 가지라고 우리가 강요를 할 수는 없지만 사실 환경 정책을 고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30%를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런 30%의 사람들이 환경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환경에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그들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진행한 박사님의 연구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는 거죠? 네, 처음부터 환경 실천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분들한테 좀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교육 대상에 따라서 좀 다른 교육 전략을 만들고 그래서 교육 효과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이제 교육 접근 방법을 맞춤형 교육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맞춤형 교육은 뭐 연령이라든지 직업같이 인구 사회학적인 특성에 따라서 집단을 나누고 거기에 맞는 교육 전략을 이제 수립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의 연구에서는 이런 일반적인 인구 사회학적인 특성이 아닌 환경 인식에 따라서 어떤 집단을 나눠보고 그 집단에 맞는 교육 방안을 좀 모색해 보자라는 게 이제 연구의 목표였고요. 그런데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환경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환경 실천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들 약간 두 분류로 나누어졌어요. 이제 한쪽 부류는 잘 몰라서 실천을 안 하는 사람들, 또 한쪽 부류는 아는데도 실천을 안 하는 사람들, 이렇게 환경 인식에 따라서도 또 집단이 나뉘어졌는데요. 저는 이제 앞에 집단을 무관심 집단, 그리고 뒤에 집단을 회의주의 집단이라고 부릅니다.
환경에 관심이 없다는 공통점 말고는 사실 인구사회학적인 특징도 다르고 환경 인식이나 환경 소비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도도 다르고 그리고 뭐 녹색 소비를 왜 하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도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집단이 속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환경에 대해서는 어떤 그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한다는 것은 사실 일반적인 설문조사에 비해서는 훨씬 더 심층적인 이야기를 나누면서 답을 좀 들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 두 집단, 무관심 집단하고 회의 집단 간의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나던가요? 네, 꽤 선명하게 드러났고요. 먼저 무관심 집단 같은 경우는 뭐 20, 30대 남성이 좀 비중을 많이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환경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경험하지 않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막 관심을 갖는 게 오히려 조금 지나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고요. 이 무관심 집단의 키워드는 어렵다였습니다. 그래서 환경 용어라든지 아니면 이런 문제나 이슈에 대해서도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고, 그다음에 녹색 소비 같은 이제 행동이 중요한 그런 영역에서도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하기가 어렵다라는 의견도 좀 나왔습니다. 반면에 이제 회의주의 집단 같은 경우는 학력과 소득이 다 높고 그다음에 전문직이나 관리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해도도 꽤 높았고요. 그리고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인식들이 환경적인 실천으로 바로 이어지진 않았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 환경 행동, 그러니까 친환경 행동을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치를 부여를 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어렵고 힘들어야 되는 일, 그리고 자기 희생이 동반돼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뭐 어쩌다가 한번 텀블러를 사용을 해본다던가 아니면 뭐 분리배출을 좀 열심히 한다거나 그냥 자기가 별로 힘들이지 않고 하는 일들은 친환경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거를 친환경적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런 게 오히려 이 군집에 속한 분들이 굉장히 환경 행동을 좀 어렵게 생각하고 거리감을 두는 그런 이유로 존재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실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다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환경교육 정책적으로도 다르게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집단이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환경교육을 좀 만들어 나가는 부분들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춤형 교육의 목적은 교육 대상의 특성을 파악을 해서 그 대상에 맞는 교육을 제공을 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이 필요로 하는, 그리고 그 대상에게 필요한 정보를 잘 공급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관심 집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사람들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갖고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교육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 사람들은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경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 1도씨가 기온이 1도씨 오르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뭐 플라스틱 쓰레기가 코에 박혀서 굉장히 고통받는 뭐 물고기의 이미지를 보여준다든지 이런 거엔 별로 관심을 안 가질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제 계속 환경에 대한 어떤 관심이 굉장히 과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환경적인 메시지를 주다 보면은 오히려 약간 반발심을 일으킬 수가 있죠. 무관심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안티로 바뀌는 그런 위험까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좀 아주 거창하진 않더라도 정말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떤 환경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내가 그 문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문제점들을 좀 제시를 해서 공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사소할 수는 있지만 뭐 가을에 전어를 먹었는데 고소하지가 않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빈대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하지만 좀 일상생활에서 정말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환경과 좀 연결을 시켜줄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좀 젊은 세대들이 많은 집단이다 보니까 뭐 일자리 문제라든지 취업과 관련된 거를 환경 문제와 연결을 시키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회의주의 집단 같은 경우는 이미 환경 문제의 심각성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환경 지식이 굉장히 높고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환경 인식에 대해서 더 높여주는 것보다는 실제로 실천을 장려하기 위한 그런 교육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친환경 행동을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좀 가치가 있어야만 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환경 실천을 하려면 굉장히 완벽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좋아하는 브랜드에서 고체 샴푸를 출시를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그 고체 샴푸를 샀죠. 그 플라스틱 용기에 들어있는 샴푸 제품 대신에 고체 샴푸를 사서 사용을 합니다. 그럼 그건 분명히 어떤 포장재나 플라스틱 병을 사용하지 않은 샴푸를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녹색 소비 행동입니다. 하지만 회의주의 집단에 속한 분들은 이게 환경을 위해서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 고체 샴푸를 산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친환경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환경 실천이라는 게 반드시 환경이 목표가 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 회의주의 군집에 속한 사람들에게 좀 이야기를 해줘서 개인의 어떤 하나하나의 그런 소소한 행동들이 다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점을 좀 알려주고 그런 효능감을 좀 키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 제도라든지 고마일리지 제도 같이 어떤 그 녹색 소비의 인센티브로서 제공되는 편익들을 환경 행동의 목표로 좀 이야기를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집단 특성별로 다른 환경 교육의 내용을 또는 메시지를 이제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또 우리가 교육의 형식이라는 측면도 있고 방법이라는 측면도 있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성인 교육할 때는 우리가 통상적인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좀 무형식 교육을 얘기를 하셨는데 이 두 집단의 이 방식을 적용한다면 어떤 형태를 띨까요? 무형식인데 형태를? 그렇죠. 무형식이지만 어떤 형태를 띨 수 있는가라고 하면은 역시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건 미디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미디어는 언론 보도뿐만이 아니라 예능이라든지 다큐멘터리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영화나 드라마 같은 모든 미디어 컨텐츠를 다 포괄하는 개념이고요. 매체로서도 TV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뉴스, 유튜브, SNS 같은 뉴미디어까지 다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집단들 같은 경우는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능동적으로 환경 정보를 찾아보지는 않고요. 대부분이 본인이 소비하는 어떤 미디어 컨텐츠에서 나오는 환경 정보들을 우연한 기회에 습득을 하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환경 정보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않는다면은 이 사람들이 평소에 이용하는 컨텐츠의 환경을 접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먹방 유튜버가 있다고 하면은 먹방 유튜버가 다회용기 배달을 이용해서 먹방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식사 이후에 어떤 그 처리 과정까지 좀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컨텐츠를 제작을 하면은 평소에 그 유튜버의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녹색 소비 메시지에 노출이 될 수 있는 거죠. 좀 자연스러우면서도 녹색 소비를 이제 넌지시 제한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교육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사실 환경 교육의 주체는 다양할 것 같아요. 한국환경연구원도 환경정책교육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염종인 박사님이 거기 교육원장이시기도 하시고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주체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가 아마도 정책을 맡고 있는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 없이는 이런 성인 환경교육 활성화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될까요? 이제 2026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환경교육 종합계획이 2026년에 제4차 계획을 이제 수립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 아까 말씀드린 좀 환경에 관심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무형식 환경교육의 강화 안을 이제 환경교육 계획에 좀 포함을 시켜서 어떤 세부 전략을 만들거나 어떤 식으로 이제 그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걸 위해서는 국가환경교육센터라든지 아니면 환경부 같은 좀 관련 있는 조직에 이런 전략을 개발할 수 있는 기능을 좀 강화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좀 유사한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미국의 환경보호국에서는 그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이나 아니면은 캠페인 활동을 고안을 할 때 좀 참고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이나
툴킷을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서 좀 제공을 하고요. 아니면은 뭐 의사결정 과정이나 단계별 전략에서 좀 참고할 수 있는 성공 사례들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우리나라도 국가에서 이런 무형식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이나 거기에 따른 지원들이 좀 이루어지는 게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부분은 이제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좀 녹색 소비 문화에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축제나 스포츠, 문화 활동 같은 게 좀 친환경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지침이라든지 가이드라인들을 이렇게 좀 제공을 해서 그런 그 친환경적인 행사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간다거나, 그리고 이제 그런 행사들이 잘 진행될 수 있는 기반들이죠. 뭐 예를 들어서 다회용기, 뭐 수거 세척 사업을 좀 지원을 한다거나 그런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방송업계나 이제 미디어업계 쪽에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미디어를 이제 보면은 미디어 콘텐츠 속에 좀 비환경적인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물론 이거를 막 전부 다 막 친환경적으로 바꾸고 그래서 뭐 모든 미디어 콘텐츠를 뭐 녹색 소비 홍보 콘텐츠처럼 만들자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조금 그래도 환경을 고려하는 그런 미디어 콘텐츠 제작 시스템이 좀 정착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토크쇼 같은 거를 진행을 할 때 거기 이제 참여한 사람들이 다 일회용 그 물병을 하나씩 앞에 놓고 진행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일회용 물병을 뭐 텀블러로 교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미디어 콘텐츠 속에서 가끔 가다가 굉장히 그 친환경적인 행동을 좀 희화화해서 표현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굉장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그 미디어 표현들이 나오는 것이 뭐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걸 좀 자제한다든지 하는 식의 좀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그런 좀 반환경적인 혹은 비환경적인 컨텐츠들을 조금씩 다듬어 나가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러한 교육 활동들하고 반드시 병행돼야 되는 부분이 바로 시스템적인 지원과 구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환경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이 환경적인 행동을 하려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거나 너무 어렵거나 하는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면은 겨우 생겼던 어떤 의지들이 다시 꺾이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런 어떤 구조적인 지원을 포함해서 우리 이제 무형식 교육 같은 새로운 이제 교육적 시도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돈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고 하잖아요. 어떻게 조금 지원이 돼야 될까요? 사실은 지금 무형식 교육이라고 해서 굉장히 뭔가 새롭게 등장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의 뭐 홍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이벤트라든지 해서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던 그런 활동들을 이제 통틀어서 무형식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걸 조금 더 전략적이고 효과가 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 보자라는 게 이제 지금의 주장이고요. 근데 반면에 이 무형식 교육은 그야말로 형식이 없기 때문에 과거의 형식 교육보다는 조금 그 교육의 효과를 측정해내기가 좀 어렵다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무형식 교육을 잘 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그런 성과 지표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측정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연구나 아니면 그런 노력들이 조금 계속돼야 될 것입니다. 사실 제가 한 20년 동안 환경 정책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항상 어려웠던 부분이 정말 필요한 환경 정책은 시민들이 지지를 해주지 않으면 통과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은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어야지 우리가 정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환경 정책 수단을 채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서 사실 좌절된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국민들의 환경 인식을 증진시킬까 계속 고민해 왔었는데, 오늘 조금 실마리가 좀 풀린 것 같아서 정말 연 박사님한테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제 교육과 기반 구축이 함께 가야 되는 거지, 기반 구축이 없이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어떤 활동을 요구한다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시민들이 느끼는 감정이 뭐 부담감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자신감이 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자신감을 가지고 저희 한국환경연구원도 앞으로 우리나라와 대한민국과 지구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